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역대급 폭염을 예측해서 화제가 된 기상학자가 올 겨울 날씨를 전망했는데요. 11월 초까지 30도에 이르는 고온이 이어지다가 영하 18도 이하의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염이 지나고 요즘 선선하니 좀 살만하다 싶은데 이 전망대로라면 올겨울 추위와의 싸움도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극한 날씨에 단풍은 제대로 물들까요? 산림청이 올해 단풍 예측 지도를 발표했는데요. 수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신갈나무를 비롯한 참나무류는 10월 28일, 단풍나무류는 10월 29일, 은행나무는 10월 31일에 단풍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고요. 지역별로는 언제 가면 가장 예쁜 단풍을 볼 수 있을까요? 설악산은 10월 22일부터 23일, 지리산은 10월 21일부터 25일, 한라산은 10월 26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단풍이 절정을 맞을 전망입니다. 듣다 보니까 예전보다 단풍 절정 시기가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역시 올여름 기온 상승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짧아진 가을 단풍 어디서 어떻게 즐길까 미리 잘 계획해서 즐겨봐야겠습니다. 9월 25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그럼에도 단풍이 기대가 되죠. 맞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텍스트 힙 트렌드와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장수직업 시간에는요. 청년 도전 직업사업 확대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할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올해 개막부터 뜨거웠던 e스포츠가 정규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1982년 출범한 이래 사상 첫 1000만 관중을 돌파했죠. 곧 정규 시즌이 끝나고 1위부터 5위까지 5강팀이 벌이는 포스트 시즌이 이르면 10월 2일 개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스포츠는 무엇일까요? 네, 요즘 인기가 진짜 많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은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잠깐 소개를 했거든요. 이 가격이 급등한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농식품부가 어제입니다. 원예 농산물 수급 관련 브리핑을 열면서 이 중국 동북 삼성으로부터 배추를 수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일단 27일쯤 초도 물량을 좀 들여오고 그 상황을 봐서 추가 더 들여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직접 배추를 수입하겠다고 밝힌 거는 2010년 10월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미 2010년에 한 차례가 있었네요. 국내 최대 도매 시장인 가락시장에 중국산 배추 경매가 올라온 게 그때가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그 취재를 하면서 네. 이런 경우도 보는구나 할 정도로 진풍경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시장 관계자들도 이제 가락시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얼떨떨하면서도 배추의 풍미를 꼼꼼히 살펴보던 장면이 기억이 됩니다. 어쨌든 초도 물량은 다소 높은 가격에 경매가 됐었지만 이후 물량은 유찰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중국산 배추랑 우리나라 배추가 모양이 좀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배추는 안쪽으로 좀 오목하게 모이는 결구를 보이는 게 특징인데요. 네네. 이 중국산 배추는 잎이 바깥으로 약간 퍼지는, 그리고 또 바깥쪽 잎은 다 제거가 된 채로 그때 당시에 수입이 되어서 우리나라 마트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알배추가 있죠. 예. 이 알배추를 좀 큰 알배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매가 시작된 초기와는 달리 나중에는 유찰이 되기도 했던 건데, 이번에 들여올 배추의 품질이나 모양이 어떨지는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중국도 고온으로 작황이 좋지 못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보니까요. 수용성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국내 배추 재배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에도 폭우 때문에 그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출하가 되는 고랭지 지역은 침수나 매몰 피해가 적고요. 또 10월부터 출하에 가담하는 영월이나 단양, 제천, 그리고 또 문경 등지도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비해서 재배 면적이 줄였다는 점, 그리고 또 폭염으로 인해서 작황이 좋지 않다는 점, 여기에 또 더해서 이어지는 가을 배추도 재배 면적이 전년에 비해서는 줄었다는 점이 이 향후 수급과 가격 결정에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재배 면적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또 올해 같은 기상 상황이 앞으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급 측면에서만 본다면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턱대고 늘렸다가 또 폭락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이 이게 문제인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0년 9월부터 배추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기도 했었고요. 또 배추 더 심기 캠페인 이것을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2011년 1월에 나왔던 정책인데 이후 4개월이 지난 후에 이 배추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네. 환지 자율폐기 정책이 또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네. 앞으로도 원예 농산물 관련된 수급 대책이 더 나올 텐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입니다.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가축 분뇨를 이용해서 이 퇴비 액비를 제조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설정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또다시 유예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9년 5월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이에 따라서 가축 분뇨 퇴비 액비 제조 시설에 대해서 30ppm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었는데요. 이게 좀 규모가 크다고 하는 농축협 제조 시설에서조차 이게 지킬 수 없는 기준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그리고 2021년 6월에 이렇게 두 차례 시행이 먼저 이미 유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농축협이 운영하는 가축 분뇨 퇴액비 제조 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민간 사업자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이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다시 유예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유예를 계속해도 되나요? 이게 추가로 시설을 하더라도 갖추더라도 30ppm 암모니아 배출 기준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이유이다 보니까 이게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이게 좀 꼬인 게 있는데요. 이게 2019년 당시 배출 허용 기준 적용 대상을 늘리면서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 유기질 비료 제조 시설에 30ppm 기준을 적용하긴 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유기질 비료라고 하면은 유박 같은 곡물류 껍데기 이런 것들 들여와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네. 이게 전혀 다른 원료가 사용되는 가축 분뇨 퇴액비 시설을 이 유기질 비료 시설에 포함을 시켜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는 기준인데 그냥 30ppm으로 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박 같은 것을 이용하는 유기질 비료 생산업체 같은 경우는 이 30ppm이라는 기준을 적용해도 됩니다. 그런데 축산 분뇨를 원료로 할 경우는 이걸 절대 맞추지 못한다는 게 현장 농축협 조합장들의 말입니다. 그제 안우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국회에서도 관련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이날도 20여 명이 되는 조합장들이 직접 현장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이 30ppm 기준은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입을 모으게 됐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간담회에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이 유기질 비료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가축 분뇨 퇴액기 시설에도 같이 적용을 했고 이게 불합리하다는 부분에 동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가축 분뇨 퇴액비 시설을 유기질 비료시설로부터 별도로 분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한 표준 설계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이 각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현장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또 기준 적용에 대해서도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현실적인 대출 기준과 예산 지원 그리고 단계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계속 유예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유예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농수산뉴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어떻게 많이 팔 것인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살펴보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텍스트 힙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의 민재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독서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시 독서가 유행한다면서요. 네, 2023년 국민 독서 실태에 따르면 성인의 독서율은 43%,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만 책을 읽었다라는 높은 응답이요. 거 아닙니까? 혹시 60% 드시나 본데요. 네. 그리고 월 평균 독서량은 0.8권으로 오. 조사가 됐습니다. OECD 국가 최하위권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MZ세대, 특히 20대의 독서율은 전 연령 평균보다 크게 높은 74.5%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이미지와 영상에 익숙한 MZ세대가 독서를 즐겨한다라는 것이 조금 새롭긴 합니다. 와, 대단한데요? 네. 네, 그래서 글로벌 SNS를 또 같이 살펴보면 사진 기반 SNS에서 독서를 주제로 한 게시물이 1,000만 개에 달하고요. 또 10대 사용률이 가장 높은 숏폼 콘텐츠를 올리는 SNS에 책 관련 게시물들 조회수는 2023년 한 해 동안만 900억 회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걸 반증하는 데이터들인 것 같고요. 네.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텍스트 힙이라는 신조어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에 개성 있다, 또 매력 있다라는 의미. 힙하다 할 때 힙. 맞아요. 네. 힙을 조합한 단어인데요. 이 텍스트 힙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만큼 발빠르게 이를 마케팅에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도 한번 알아보고 또 가을을 맞아서 트렌드 자체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야, 정말 훌륭합니다. MZ세대. 근데 이 MZ세대를 중심으로 이런 텍스트 힙 트렌드가 생긴 뭐랄까 이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젊은 세대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아이돌이잖아요. 예. 네, 이들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돌들이 책을 읽으라고 하나요? 네, 거기다가 본인들이 직접 책을 읽고 책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팬들이 그걸 보고 독서하는 게 굉장히 멋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공항 패션 이렇게 사진 많이 찍히잖아요. 거기에 책 아이템이 등장한 게 꽤 됐대요. 이제 아이돌들이 책을 들고 있군요. 네. 단순히 뭐 가방, 신발, 뭐 옷 이런 것만이 아니라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게 하나의 패션 아이템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한 아이돌 멤버가 읽고 있다고 언급한 책의 판매량이 다음 날 2배로 늘고 그다음에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오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동경하는 대상을 따라하고 싶은 이 팬심이 독서하는 모습까지 멋있게 느끼면서 독서 자체에도 매력을 느끼게 된 거고요. 되게 긍정적인 거네요. 예. 네.
또 두 번째는 저희가 가끔 도파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케팅 쪽에서. 그래서 자극적인 콘텐츠와 도파민에 좀 질린 소비자들이 거꾸로 느리고 잔잔한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도 이 독서와 텍스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파민 또 디지털 디톡스 언급이 증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빠르고 짧은 영상보다는 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요. 하지만 아까 SNS에 굉장히 독서 관련 이야기가 많다라고 한 것처럼 책만 읽는 데 그치는 건 아니고 내가 읽고 있는 책을 또 문화를 즐기면서 SNS에 인증샷을 공유하는 것까지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업과 브랜드에서 보통 마케팅을 할 때는 뭐 어떤 행사를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하는 게 일반적인데 본인들의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콘텐츠를 책으로 발간하기 시작한 것도 소비자들이 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디지털 은행에서 출간한 금융생활 안내서가 46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출간 한 달 만에 11쇄를 찍고 베스트셀러가 역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 있는 분야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탐구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소비 또 이런 구매가 전체의 77%를 차지를 한 걸 보면 이 텍스트를 활용한 트렌드가 확실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야, 그리고 이 텍스트 힙 트렌드 덕분에 북카페나 서점처럼 이 책과 함께하는 공간도 증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책을 읽는 것도 힙하다라고 느끼지만 책을 소비하는 행동 자체도 힙하다라는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소비가 내 취향과 조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 소비도 마찬가지로 내 취향에 맞는 책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증가하면서 Y문고 이렇게 K문고와 같이 대형 서점보다는 테마가 있는 독립 서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이야, 예. 네, 그래서 책 진열 테마와 방식을 MZ세대에 맞춰서 MBTI에 맞는 책을 추천하거나 네.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MBTI. 또 생일에 맞는 책 선물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서점들도 있고요. 또 서점 주인이 직접 책을 읽고 서평을 옆에 메모로 남긴 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도록 1인 책상을 마련한 공간들도 있고 또 제주도의 한 북카페는 세계여행을 테마로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계 지도 모양의 책장이 있는데 그 지도 위치에 맞는 나라의 책이 진열이 돼 있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리고 각 나라의 원두를 가지고 커피를 팔고. 그 북카페에서 동시에. 네,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산지 와인, 디저트들을 같이 판매를 하면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책에서 시작해서 경험을 확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도 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스테이를 즐기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북스테이요? 네, 요즘 주요 여행 지역에는 서점을 함께 운영하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북스테이가 연관 검색어에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힐링이 된다, 고즈넉하다라는 분위기를 언급하는 단어들도 이런 여행 후기에 빠지지 않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들이 책을 테마로 한 여러 가지 공간에 찾아가는 것들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발견하는 소비로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양한 업계에서는 독서와 관련된 상품을 굿즈로 활용을 한다는데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우선 굿즈라고 하면 문화나 또 연예 사업들에서 팬들을 위한 기념품으로 시작을 많이 했고요. 네, 최근에는 팝업 스토어에서 브랜드들이 우리 공간을 찾아준 팬들한테 주는 그런 기념품으로 또 이제 굿즈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책갈피와 같은 굿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콘텐츠 홍보 혹은 도서전과 같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책갈피 굿즈가 빠지지 않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그냥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좋은 글귀를 직접 내가 따라 써보는 필사하는 거. 네, 이런 필사 취미를 가진 분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노트와 연필과 같은 필기류, 문구류의 판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공항 패션에서 얘기했듯이 공항 책이 아이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예쁘게 꾸미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좋아하는 책이 상하거나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책을 액세서리처럼 들고 다니니까 이게 개성 있는 북커버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 문화로 인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파생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전자책 읽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저도 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혹시 이북 리더기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패드로. 네, 맞아요. 근데 네. 또 책을 꾸준하게 읽는 분들은 그 이북 리더기들을 구매하시는 맞아, 종종, 분들도 그런 네. 분들 많이 봤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전 연령층에서 전자책의 소비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20대 전자책 구매 증가율은 50%에 달했기 때문에 태블릿보다 조금 눈이 피로하지 않고 여러 권의 책을 담을 수 있는 리더기 시장이 이제 국내에서도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놓고 언제 어디서든 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라는 후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전자기기를 기반으로 한 독서 문화도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그 텍스트 힙 트렌드가 확산이 되면서 즐겨 찾는 장르나 콘텐츠에도 변화가 생겼다고요. 네, 오늘 뭐 독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했지만 이 트렌드가 뭐 소설책에만 한정된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기계발서, 소설과 같은 이렇게 긴 글의 책뿐만 아니라 짧은 글귀, 특히 시와 시집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사에 용이하고 그리고 짧은 글에 감정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쇼폼 콘텐츠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시에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해요. 딱이네요. 네.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젊은 시인들이 많이 책을 출판하고 있다고 하고 또 소비자층 역시 점점 더 젊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또 글 위주의 SNS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별스타그램, 사진을 꼭 올려야 하는 SNS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회사에서 만든 텍스트 위주의 SNS 가입자가 굉장히 늘고 있다. 그래요. 네, 라고 하고요. 그 스로 시작하는 맞습니다. 네. 글자 제한이 있는 그 텍스트 SNS인데 여기에 이제 그 글을 올리고 그 글들을 소비하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릴 때에도 유행했던 N사의 블로그 있잖아요. 네. 네, 블로그의 20대 개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블로그가 다시. 네, 2023년에 2억 4천만 개의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블로그를 개설한 10대가 전체 10대 인구의 60%나 차지할 정도로 네, 가입자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네. 뭔가 격세지감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동네 서점 얘기부터 시작이었는데 야, 한때는 제가 실제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동네 서점이 망하고 있다. 네. 이런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던 것 같고 이제 블로그 누가 하냐. 네. 근데 또 MZ세대가 이렇게 일으켜 세우네요. 네. 그냥 너무 신기합니다. 맞아요. 저는. 유행이 돌고 돈다라는 그러니까요. 말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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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트렌드도 확실히 돌고 도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가 직접 글을 쓰고 글을 소비하는 SNS가 좀 인기를 끌다 보니까 글과 관련된 채널 SNS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인플루언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본인 채널에 방문한 게스트들한테 직접 쓴 손편지를 선물하면서 주목도 받고 에세이까지 출판을 한 코미디언인 문상훈 씨도 있고요. 팬들과 소통 채널에 편지를 남기는 아이돌 멤버들이 새로운 인기 콘텐츠로 부상을 하면서 글을 좋아하는 팬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출판사의 채널도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구독자가 벌써 25만 명이라고 하는데 출판사 직원들이 직접 출연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책 추천하는 콘텐츠도 있지만 직장인들이 공감하는 오피스 상황극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렇게 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한 덕분에 올해 이 출판사의 유료 멤버십이
가입 이래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고 해요. 네, 그리고 모집 인원의 2배가 넘는 2만 명이나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모집 인원 마감까지 2주가 걸렸는데 올해는 하루 만에 마감이 되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자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소비 콘텐츠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텍스트 힙 트렌드 이 트렌드를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만약에 소상공인이다라고 하시면은 갑자기 텍스트가 트렌드가 됐다고 해서 책을 내거나 네, 큰 행사를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네, 그런데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따뜻한 말들을 손편지로 준비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각 시즌마다 뭐 연휴 때 인사를 남긴다던가 네, 좋은 말들을 한 마디씩 써서 소비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또 독서 인증 문화를 활용해서 이벤트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SNS에 워낙 잘 어울리니까 테마를 정해서 좋은 글귀를 공유하는 이벤트, 고객 참여하는 이벤트들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러 가지 굿즈, 또 기념품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책과 관련된 협업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국내 편의점 브랜드에서 온라인 서점과 협업을 해서 소설 안에 나오는 쿠키를 출시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정도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해 보이니까 내가 파는 제품을 책과 연결하는 방법에 좀 고민을 해보시고 글을 활용한 마케팅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평생 직업을 준비하고 시장 흐름을 읽어나가는 장수직업 시간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이후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의 이런 현실 문제 좀 들여다보고요. 구직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커리어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와, 근데 그냥 쉬고 있는 청년들이 70만 명 진짜 숫자가 많은데 이게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거겠죠? 취업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8월에 이제 지난달이죠. 8월에 그냥 쉬었음 하는 인구가 256만 명 정도가 됐는데 전년 대비 약 10% 이상 증가됐다고 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인구 수가 더 많이 증가세를 띠고 있었는데요. 네. 물론 정부에서는 청년 인구가 감소가 됐고 아니면 산업 구조가 좀 변화가 됐다거나 아니면 정년이 연장됐으니까 그만큼 청년을 뽑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질이 좋은 고용의 일자리가 질이 좋은 게 있다면 왜 취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자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취업을 하지 않고 그렇죠. 뭐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저는 쉬겠어요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쉬고 있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중국에는 탕핑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탕핑족? 네, 탕핑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탕핑족은 열심히 살아도 대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쉬는 게 낫다라는 세대를 말하는 탕핑족이 있습니다. 아, 우리랑 비슷한데요? 그죠, 비슷하죠. 예. 유럽에는 니트족이 있습니다. 많이 니트족. 들어봤죠? 네네. 네. 유럽에는 니트족이 있는데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세대를 니트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가 있습니다. 소극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관심도 보이지 않는 세대를 사토리족이라고 이렇게 사토리 세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 혹시라도 취업을 안 하고 집에 약간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크게 뭐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전반적인 사회적 현상이구나라고 보시고 좀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고 좋은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좀 안내를 해서 그들을 나오게 해주는 이런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유야 어쨌든 그 좀 너무 오래 쉬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또 이제 좀 은둔에 빠질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게 조금 우려가 걱정이죠. 어른들 예. 입장에선 우려가 되는 거죠. 하루에 뭐 20시간 이상 잠을 자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잠에서 깬다고 해도 딱히 뭐 별다른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다람쥐 의욕도 별로 없고, 예. 다람쥐 쳇바퀴 돌듯 같은 생활이 반복되니까 의욕이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쉬었습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쉬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사실은 현장에서 만나고 있다 보니까 각자 사연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냥 쉬었다라고 하는데 쉰 사연들을 보면 1위가 취업 실패 때문에 쉬고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은 건 맞습니다. 그건 하지만 맞고, 네, 예. 그건 맞지만 그 반면에 대인관계 때문에 쉬고 있는 분들도 거의 동률이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쉬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직장 생활 하시다가 갈등 때문에 그만두고 쉬고 계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고요. 그 외에도 건강 때문이라던가 가족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로 쉬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 달, 2달 쉬다 보니까 이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6개월 이상이 돼버리면 우리가 6개월 이상 되면 장기 실업자다 이런 말을 붙기도 해요.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장기 실업자가 되면 은둔으로 빠질 염려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6개월이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은둔 생활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사연들이 다르기 때문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에서는 기존의 일반 사업들과 다르게 맞춤형으로 이분들이 이제 취업 정책으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각각의 사연에 맞게 하는 맞춤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사연이 있었겠죠, 그죠? 네, 그럼요. 예, 그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되는 제도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2021년도에 처음 시범 사업으로 도입이 됐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이 도입되었던 당시에는 3,287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사실 들었고 예산은 투입됐는데 뭐 별로 참석 인원도 별로 없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 보니까 2배 이상이 증가를 했고 7,000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처음에 14개 참여 지자체도 14개밖에 참여를 안 했는데 지난해에는 49개로 엄청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는 72개의 지자체가 참여를 했고 어이구, 예. 9,600명 이상의 참여자가 많이 확대가 됐고요. 만족도를 보면 정말 높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이 참여를 해서 보면 참여자들이 이렇게 수업에 들어와서 많이 울기도 하시고요. 힐링도 많이 되어 가시고 그래요? 저 용기가 많이 됐어요라는 생각도 하시고 제가 교육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예전에 취업 교육할 때는 이 사람은 목적이 취업만을 갖고 목적을 갖고 교육에 들어오시지만 이분들은 취업만을 갖고 이 교육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뭔가 삶의 의지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도 될까? 이런 의지, 삶의 의욕을 북돋아주는 이런 교육이나 훈련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뭔가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참여를 하면 또 이제 수당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만히 집에서 이렇게 맨날 잠만 자고 똑같은 생활만 있으니까 똑같이 잠을 자느니 차라리 가서 조금 수당도 받고 뭔가 삶의 힐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참여를 하고 뭐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확대가 됐고 그래서 이게 입소문이 나서 좋다라는 네.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자가 참여를 했고 올해 제가 어제 기사를 봤습니다. 24일 뉴스 기사에는 청년 취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예산을 확대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서울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열린 청년
취업 지원 대책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2025년도에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참여자를 1만 2천 명 확대할 예정이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에도 이 청년 취업 지원 정책들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말씀을 듣다가 느낀 게 눈물을 흘렸다면서요. 네. 참가자들이. 전 눈물이 가장 큰 요소 같은데 네. 다른 점? 네네네. 기존과 좀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기존에는 무조건 보통 18세에서 뭐 39세를 보통 청년 만 38세 정도로 많이 하기도 했거든요. 만 38세. 네, 기존에는. 그래서 이제 예. 폭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폭이 39세까지 40세 이하면 청년으로 넓게 보고 구직 의욕이 있다라고 하면 청년 지원 사업에 거의 다 참여가 가능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확장의 폭이 넓었지만 이번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참여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참여의 폭이 조금 한정이 돼 있습니다. 청년 도전 사업은 기존의 청년 지원 정책과는 다르게 대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특화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직 단념 청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직 단념. 예, 네. 구직 단념. 그래서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 그래서 청년의 폭이 조금 좁아졌죠. 그러네요. 네. 다만 18세에서 34세 청년이라고 다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업 신청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취업이나 취업 교육이나 아니면 뭐 직업 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 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상담원이 상담을 할 때 뭔가 구직 의욕 관련한 이런 설문조사처럼 뭔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 문답표를 하는데 네. 그 문답 점수가 30점 만점에 21점 이상이 나와야만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대학원 진학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있습니다. 1년 이내에 대학원 진학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는 참여 못합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1년 후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직 의향이 그래서 이 사람은 수당만 받고 더 이상 뭔가 목적을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직 의향 단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예. 이 사업의 목적은 구직 의욕이 없고 구직 단념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이 장기 실업자로 가거나 아니면은 삶의 의욕이 약간 떨어진 사람들을 뭔가 의욕을 북돋게 해주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려내서 하기 네네.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가 구직 단념 청년들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두 번째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아동복지시설이라든가 보호받고 퇴소하고자 하는 이런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네.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이라던가 북한 이탈 청년 등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지역 특화라고 해서 이런 구직 단념 청년이나 자립 준비 청년 그리고 우리가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이 아니더라도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자체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뭔가 좀 도와줘야겠다라고 지정한 이런 청년들은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참여 정책이기 때문에 좀 특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은 청년 지원 사업들은 보통 자기 실거주지에서만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 상의 거주지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좀 남다르죠. 다른 것과는 다릅니다. 네, 굉장히 이제 되기만 한다면 네네네.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여러 크게 그 신청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단기 프로그램과 중장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단기 프로그램은 5주짜리 프로그램입니다. 이 5주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면 50만 원의 수당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5주 안에 50만 원 수당 받으실 수 있고요. 중장기 프로그램은 우리가 15주에서 25주가 되는데 중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수당이 150만 원 정도 15주에 1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고 장기 프로그램은 25주가 되는데 250만 원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인센티브로 2수까지 다 하시게 되면 추가로 50만 원 더 받아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집에 계시지 마시고 수당도 좀 받으시고 여기 오시면 취미 여가나 대인관계 우리가 많이 하는 MBTI
코칭부터 애니어그램부터 정석 코칭부터 해서 삶의 의욕 그리고 문서 작성법 이런 것들 엑셀 이런 것들 다 배울 수 예, 좋네요. 있으니까 복합적이고. 네, 예, 이런 예. 것들을 참여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네, 주세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면 네. 요즘은 고용24로 바뀌었습니다. 워크넷이 네. 아니라 고용24 홈페이지에 가시면 취업 지원이 있습니다. 취업 지원에 가시면 취업 역량 강화가 있고 취업 역량 강화에 보시면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오프라인에 가시면 자치단체 운영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확대 소식과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프로야구였습니다. 9168님, 0795님, 한화 이글스 팬이시라고. 네, 내년 신축구장 축하드리고요. 2601님도 1651님도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날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정우 씨에게 아이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은 큰 도전입니다.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